갑질에 대한 복수. 이 빌딩은 내가 세웠다. 벽돌을 직접 쌓았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될 만큼 인생의 공사판에서 충분히 굴러먹었지만 말이다. 내 말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슨 날씨 예보인 줄 알던 시절 구로공단에 있는 낡은 창고를 개조한 사무실에서 메리디안 시스템즈라는 철골과 유리의 뼈대에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뜻이다. 나는 40층의 에어컨 소음이 어떤지 정확히 안다. 내가 설계 도면을 승인했으니까. 로비의 카펫이 왜 하필 그 칙칙한 슬레이트 회색인지도 안다. 커피 자국을 감추기에 딱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사회 회의실에 성녀의 초상화처럼 걸려있는 창업주 한혜진 회장이 아니었다. 오늘 나는 폴리에스테르 조끼에서 싸구려 레몬 세제 냄새와 타인의 땀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50대 파견직 청소부 한 여사였다. 평소라면 드라이기로 완벽하게 세팅해 세상에 맞설 갑옷처럼 둘러쓸 머리카락은 실용적이고 단단한 쪽머리로 묶었다. 화장은 당연히 없다. 롤렉스 시계 대신 삐뚤어진 명찰을 달았고 죽어가는 쥐처럼 끽끽거리는 대걸레 통을 끌고 다녔다. 위장 잠입이라니 진부한 설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20년 동안 성실과 끈기라는 원칙으로 회사를 일궈놓고 일선에서 물러난 뒤 내 유산이 엘리트 의식에 찌든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고작 이메일 한 통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갔다. 회색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B구역 엘리베이터의 유령이 되었다. 여의도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투명 유리 엘리베이터. 억대 연봉을 받으며 남의 주말을 망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전망을 보며 나는 소독 스프레이를 마치 무기처럼 쥐고 있었다. 12층에서 문이 열렸다. 마케팅 및 전략기획실. 공기부터 달랐다. 왁스 냄새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오존, 그리고 비싼 에스프레소에서 풍기는 불안한 카페인 냄새가 났다. 젊은 남자 직원 3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전형적인 예비기업 상어들이었다. 20대 후반 내 첫 차보다 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분기 실적 발표가 망가지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최민석 과장이라는 녀석이었다. 부드러운 치즈를 뭉쳐놓은 듯한 얼굴에 평생 카펫의 얼룩 따위는 지워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무심함으로 벤티 사이즈 라떼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 즉 인플루언서의 링크드인 게시물에서 긁어모은 유행어를 마치 산상수훈이라도 되는 양 떠벌리는 그의 말에 겁에 질린 채 매달려 있는 인턴 2명에게 설교하고 있었다. 결국은 보여주기 업틱스야, 친구들. 최 과장은 커피컵을 든 손을 험하게 휘두르며 말했다. 공간을 지배해야 해. 회의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넌 그냥 가구 취급받는 거야. 메리디아는 정글이야. 먹거나 먹히거나. 그는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몸을 댄 돌렸다. 자신의 이탈리아제 구두를 과시하려는 연극적인 회전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물리학은 최 과장의 커리어 야망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컵 뚜껑이 튀어나갔다. 라떼는 단순히 쏟아진 게 아니라 폭발했다. 뜨거운 갈색 액체가 깨끗한 유리벽과 스테인리스 난간 그리고 바닥의 상당 부분을 덮쳤다. 기적적으로 그의 수트에는 한 방울도 튀지 않았지만 내 작업화 앞코는 피할 수 없었다. 침묵, 무겁고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웅덩이를 보고 벽에서 흘러내리는 커피를 봤다. 내가 CEO였던 예전의 삶이었다면 비서 3명이 냅킨을 들고 달려왔을 것이다. 예전의 삶이었다면 최 과장은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져서 연신 사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회장이 아니었다. 나는 아줌마였다. 최 과장은 엉망이 된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내 너머를 봤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마치 커피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기라도 한 것처럼 깊은 짜증이 담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진짜 재수없게. 그가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돌려 내 왼쪽 어깨 너머 허공을 응시했다.
저기요. 그가 툭 던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거 좀 치워요, 아줌마. 그의 목소리에는 화조차 없었다. 지루한 뿐이었다. 마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인식 스피커에 대고 말하는 톤이었다. 전무님 로비에 오시기 전에 빨리 좀 합시다. 보기 안 좋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하기 전에 혹시 거만한 소왕국들이 무너지는 꼴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추천이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길 바란다. 요즘 내 혈압을 낮춰주는 유일한 낙이 바로 이 광기를 목격해줄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니까. 아무튼 다시 웅덩이 앞으로 돌아가자. 스프레이통을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 짧은 순간 2008년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영업부 이사를 해고하던 기억이 스쳤다. 내 목소리가 가진 힘, 눈썹 하나 까딱하는 것으로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던 그 힘이 떠올랐다. 당장 그 목소리를 쓰고 싶었다. 단 몇 마디로 그의 자아를 껍질째 벗겨버리고 싶었다. 이거 좀 치워요, 아줌마.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울렸다. 로비였다. 나는 숨을 골랐다. 억지로 어깨를 구부정하게 만들었다. 눈 속에 불길을 죽이고 흐릿하고 복종적인 불씨만 남겼다. 이건 시험이다. 지금 캐릭터를 깨버리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그저 깽판치는 늙은 창업자가 될 뿐이다. 나는 썩은 부위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웅얼거렸다. 최 과장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웅덩이를 훌쩍 뛰어넘어 대리석 바닥에 구두 굽 소리를 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로 걸어 나갔다. 와, 진짜. 그를 따라가던 인턴 중 하나가 작게 속삭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나는 혼자 남았다. 유리에 흘러내리는 갈색 얼룩을 바라봤다. 눈물 같기도 하고 감염된 상처 같기도 했다. 나는 허리춤에서 걸레를 꺼냈다. 무릎을 꿇고 미지근한 우유와 설탕 덩어리를 닦아내며 내가 지은 이 건물의 강철벽에 대고 조용히 맹세했다. 깨끗한 바닥을 즐겨둬 최민석. 걸레를 비틀어짜며 생각했다. 조만간 내가 너로 바닥을 닦아줄 테니까. 엘리베이터가 다시 상승하며 나를 괴물의 뱃속으로 데려갔다. 나는 이제 단순히 엎질은 커피를 닦는 게 아니었다.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고 대걸레통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인격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리고 메리디안 시스템즈의 pH 농도는 위험할 정도로 산성이었다. 한 여사로서의 첫 일주일은 투명 인간 체험의 정석이었다. 회색 작업복이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와 같다는 걸 깨달았다. 기밀 합병 논의가 오가는 곳에서 불과 1미터 떨어진 곳에서 화이트보드를 빡빡 닫고 있어도 임원들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나는 가구였다. 화분과 정수기 사이 그 어디쯤에 있는 텍스처일 뿐이었다. 나는 최 과장의 사냥터인 12층에 배정되었다. 나는 오전 내내 쉰 레드불 냄새와 단백질 밥껍질로 가득 찬 재활용통을 비웠다. 오후에는 회의실 유리벽을 닦으며 그 안에서 펼쳐지는 기업 연극을 VIP석에서 관람했다. 알게 된 사실은 최민석이 대리급 제품 관리자라는 것이었다. 스타트업 용어로 말하자면 스티브 잡스 망상에 빠진 클립보드나 들고 다니는 허세꾼이었지만 그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효율성으로 사내 정치를 하고 있었다. 화요일, 탕비실 근처에서 그가 움직이는 걸 봤다. 회계팀의 조용한 여직원, 명찰을 보니 박소연 대리가 공용 프린터에 무거운 토너 카트리지를 교체하느라 낑낑대고 있었다. 소연 대리는 체구도 작고 목소리도 작은 일은 80%를 도맡아 하면서 공은 0%도 못 챙기는 그런 유형의 직원이었다. 최 과장이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힘들어하는 걸 봤다. 속도를 줄이고 그녀를 보고 토너를 보고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저기 최 과장님? 소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걸려서 안 빠져요. 최 과장은 멈추지 않았다. 아, 미안. 나 5분 뒤에 미팅 있어서
총무팀 불러요. 그러라고 월급 주는 건데.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쩔쩔매는 그녀를 남겨두고 바람처럼 지나갔다. 10분 뒤 운영본부장인 김 전무가 탕비실로 걸어 들어왔다. 김 전무는 묵직한 시계를 차고 호탕하게 웃는 중년의 신사였다. 최 과장이 허공에서 솟아나듯 나타났다. 마치 피냄새를 맡은 뱀파이어 같았다. 전무님, 최 과장이 야망과 치아를 모두 드러낸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안 그래도 찾고 있었습니다. 3분기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요. 하위 10% 벤더를 쳐내서 리스트를 최적화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 전무가 커피를 따르다 멈췄다. 호, 그래? 이메일로 보내봐. 이미 초안 작성해뒀습니다. 그냥 귀띔만 해드리고 싶어서요. 최 과장이 웃었다. 사포로 긁는 듯 거슬리는 연습된 호탕한 웃음소리였다. 여기 제가 저어드릴게요. 그는 마치 신부님이 성체를 건네듯 경건하게 나무 스틱을 전무에게 건넸다. 나는 3미터 뒤에서 리놀륨 바닥에 존재하지 않는 얼룩을 닦고 있었다. 그 대비는 너무나 선명해서 유리를 베어버릴 것 같았다. 소연 대리에게 최 과장은 벽이었지만 김 전무에게 그는 발매트였다. 그날 밤 성북동의 대저택과는 거리가 먼 비좁은 임시 오피스텔에서 나는 흔들리는 식탁에 앉아 공책을 폈다. 노트북도 아이패드도 없이 싸구려 스프링 노트와 볼펜뿐이었다. 나는 페이지 제목을 썩은 물이라고 적었다. 그 밑에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경영 전략의 오류나 코딩 버그 리스트가 아니었다. 이름과 사건의 리스트였다. 1. 최민석 과장. 동료에 대한 무례함. 상사에 대한 아부. 공경에 처한 동료 토너 사건. 외면. 2. 마케팅팀. 안내 데스크 직원들의 옷차림을 본인들이 들리는 거리에서 조롱함. 3. 인사팀장. 관리자가 도넛을 사왔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불만을 무시함. 리스트는 계속 늘어났다. 손에 쥐가 났다. 육체노동의 대가는 현실적이었다. 코딩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 알바를 뛰던 22살 때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허리 통증이 밀려왔다. 손은 독한 세제 때문에 건조해지고 갈라졌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내 인생의 역작인 회사가 친절을 나약함으로 여기는 인간들에 의해 속부터 썩어가는 꼴을 지켜보는 정신적 데미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목요일, 나는 또다시 최 과장과 엘리베이터에 탔다. 이번엔 인턴들이 아니라 혼자였고 통화 중이었다. 아마도 어머니나 아주 불운한 여자친구일 것이다. 내가 말했잖아, 자기야. 이건 따놓은 당상이라니까. 그는 거울 천장에 비친 자신을 보며 말했다. 김 전무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윗선 늙은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완전 공룡들이지. 크리스마스쯤이면 내가 본부 하나 맡을걸? 두고 봐.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다 나를 봤다. 나는 2번 묶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죽은 생선눈 같은 지루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잠깐만.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아줌마, 회의실에 덜 닦인 데 있더라. 테이블 끈적거려. 나는 쓰레기 봉투를 꽉 쥐었다. 누군가 먹다 남긴 참치 샌드위치가 들어있어 역한 냄새가 났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거칠었다. 좋아. 그가 다시 거울 속의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자기야. 진짜 너무 쉽다니까. 여기 사람들은 다 양떼들이야. 나는 봉투를 질질 끌며 내 구역으로 걸어갔다. 양떼라고? 나는 생각했다. 늑대들은 종종 침묵을 항복으로 착각하곤 하지. 최 과장. 그게 보통 그들의 마지막 실수가 되지만 나는 그날 밤 노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4. 최민석 과장. 조작을 통한 승진 모의. 경영진을 공룡이라 지칭. 공룡은 1억 6,5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어. 너 같은 포유류는 그냥 간식이었지. 12층 탕비실은 시너지를 위해 설계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액상과당 중독과 반역을 조장하는 곳이었다. 노출 벽돌 인테리어,
아반떼 한 대 값은 나가는 에스프레소 머신, 고제로 만든 긴 공용 테이블, 직원들이 유대감을 쌓으라고 만든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칼을 가는 장소였다. 화요일 오전 10시였다. 나는 싱크대 밑에서 배관을 고치는 척하고 있었다. 사실 멀쩡한 볼트를 조이는 척하며 방에 머물고 있었다. 캐비닛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목과 구두가 보였다. 최 과장이 들어왔다. 뾰족한 갈색 구두, 또각또각. 뒤이어 운동화 끄는 소리가 났다. 개발팀 막내 지훈이었다. 지훈은 천재였다. 내가 밤마다 모니터링하는 사설 서버에서 그의 코드를 봤다. 최민석 같은 인간들이 레이싱 줄무늬나 칠하고 있을 때 엔진을 만드는 그런 조용한 천재였다.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지훈이 불안했던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불안정해요. 금요일에 업데이트를 강행하면 데이터 손실률이 4%나 됩니다. 사용자 계정 수천 개가 날아간다고요. 일주일만 더 필요해요.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최 과장은 지훈이 구조적 무결성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동안 태연하게 카푸치노를 내리고 있었다. 지훈 씨, 지훈 씨, 지훈 씨. 최 과장이 갸르릉거렸다. 마치 유치원생에게 세법을 설명하는 어른처럼 거만한 말투였다. 자꾸 엔지니어처럼 생각하네. 승리자처럼 생각해야지. 클라이언트가 금요일 출시를 기대하고 있어. 미루면 우리 꼴만 우스워져. 내가 김 전무님한테 무조건 된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약속하셨다고요? 지훈의 운동화가 체중을 옮기며 끽소리를 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 코드예요. 우리 팀 코드지, 친구. 최 과장이 말했다. 잘 들어, 이렇게 하자. 금요일에 론칭해. 버그 있으면 월요일에 패치하면 돼. 그걸 애자일 개발이라고 하는 거야. 검색 좀 해봐. 그건 애자일이 아니에요. 그건 무모한 짓이죠. 지훈이 드물게 반박했다. 데이터 날아가면 홍보팀에서 난리 날 거예요. 전 서명 못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멈췄다. 서명할 필요 없어, 지훈 씨. 최 과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가짜 동료애가 사라진 차가운 목소리였다. 난 이미 전무님한테 코드 준비됐다고 보고했어. 만약 스탠드업 미팅에서 내 말에 토달면 나만 우스워지는 게 아니야. 우리 부서 전체가 무능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인사팀에서 다음 달에 개발팀 인원 감축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자네가 잘못된 리스트에 오르면 안타깝잖아. 렌치를 쥔 내 손이 굳었다. 나는 싱크대 밑에 녹슨 파이프를 노려봤다. 숨이 턱 막혔다. 이건 단순히 재수 없는 게 아니었다. 이건 협박이었다.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회사 평판을 도박판에 올리는 짓이었다. 지훈은 조용해졌다. 그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학자금 대출이 있을 테고 월세도 내야겠지. 임원들과 골프 치러 다니는 상사와 싸울 정치적 자본이 그에겐 없었다. 알겠습니다. 지훈이 속삭였다. 최선을 다해 패치해 볼게요. 그렇지! 최 과장이 손뼉을 쳤다. 크고 불쾌한 소리였다. 팀 플레이어네. 좋아. 나가는 길에 설탕 좀 집어줘. 그들이 나갔다. 나는 오랫동안 싱크대 밑에 머물렀다. 축축한 나무 냄새와 캐비닛 밑의 곰팡내. 나는 어둠이 지금 상황과 딱 어울렸다. 속이 메스꺼웠다. 혁신가들이 사기꾼들에게 괴롭힘 당하며 입을 다물어야 하는 곳, 내 회사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 있었다. 나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도록 기어 나왔다. 그들이 방금 쓴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다. 수도꼭지 크롬 도금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지쳐 보였다. 하지만 피로 아래에서 강철 같은 결의가 굳어지고 있었다. 단순히 최 과장을 해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건 너무 쉽다. 해고는 거래지만 나는 구마 의식을 치러야 했다. 나는 위장용으로 쓰던 폴더폰을 꺼내 외워둔 번호를 눌렀다. 이 세상에 단 3명만이 아는 보안 음성 사서함. 20년 전 내가 직접 채용한 감사팀장 박 이사에게 연결되는 번호였다. 박 이사, 나는 낮게 말했다. 나 한혜진이야. 어디냐고 묻지 마.
지금 당장 12층 제품팀의 모든 코드 커밋을 감시해. 특히 금요일로 예정된 강제 푸시를 찾아. 그리고 박 이사, 그 업데이트 절대 라이브로 내보내지 마. 샌드박스에 가도 그들은 라이브라고 생각하겠지만 격리시켜둬. 그게 터졌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으니까 전화를 끊었다. 최 과장이 벼랑 끝에서 치킨 게임을 하고 싶어 한다면 좋다. 내가 그 벼랑의 위치를 옮겨주지. 사람들이 당신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할 때 오는 특별한 종류의 외로움이 있다. 산 꼭대기의 고독과는 다르다. 파티장을 떠도는 유령의 고독이다. 4주차가 되자 나는 이사회를 떠돌고 있었다. 주간 전략 회의가 임원층의 통유리 회의실, 일명 수족관에서 열렸다. 누군가 케일 스무디를 보조 테이블에 쏟는 바람에 회의 중간에 투입되었다. 방 안은 이사와 전무들로 가득했다. 최 과장은 아직 먹이사슬에서 그리 높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적 지주이자 멘토인 차 이사가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차 이사는 최 과장의 미래 버전이었다. 목소리는 더 크고 돈은 더 많고 현실 감각은 더 떨어지는. 나는 양동이를 끌고 조용히 들어갔다. 아무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문제는 제품이 아닙니다. 차 이사가 불안하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래프를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말했다. 문제는 레거시 비용 레거시 드랙입니다. 지원 인력이 너무 많아요. 간접비가 너무 큽니다. 지방을 걷어내야 합니다. 나는 테이블 위 초록색 찌꺼기에 소독제를 뿌렸다. 지방을 걷어낸다고? 법인카드로 개당 5만 원짜리 구운 감자가 나오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회식하는 인간 입에서 나오기엔 참 웃긴 소리였다. 맞습니다. 다른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슬림한 모델로 가야 해요. 자동화, 아웃소싱. 1차 고객 지원팀의 정규직 복지를 다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거긴 비용센터잖아요. 나는 테이블을 닦았다. 팔을 앞뒤로 움직이는 리듬이 최면 같았다. 쓱싹 쓱싹 그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고객의 반려견이 죽었을 때 손편지를 써보내는 고객센터의 마리아 씨, 창업 초기 차고 시절부터 함께 해온 우편실의 김영감님 같은 사람들. 차 이사에게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저항이었고 엑셀 시트의 빨간색 숫자였다. 시설팀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차 이사가 펜을 돌리며 웃었다. 이 빌딩 좀 봐요. 청소부 부대가 정말 필요합니까? 절반은 뭐 하는지도 모르겠던데. 나는 얼어붙었다. 그에게서 불과 1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가 기대고 있는 테이블에 내 손이 있었다. 내가 바로 거기 있었다. 이 단절감은 너무나 심오해서 거의 환각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그래프를 보고 있었고 나는 그가 쏟은 찌꺼기를 닦고 있었는데 그는 내가 뭘 하냐고 묻고 있었다. 백그라운드 노이즈죠. 또 다른 임원이 맞장구 쳤다. 잡비 항목이에요. 거긴 15% 삭감 쉽습니다. 용역업체 최저가 입찰로 돌리죠. 백그라운드 노이즈. 나는 얼룩을 다 닦았다. 허리를 폈다. 아주 찰나의 위험한 순간 연기를 집어치울까 고민했다. 내가 머리핀을 뽑고 얼굴에 때를 닦아내며 사실 차이사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이유는 자네가 지난 분기에 밀어붙인 그 엉망진창 인터페이스 업데이트 때문에 핵심 사용자층이 떠나서야 라고 말한다면 차이사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했다. 하지만 참았다. 덫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나는 대걸레 통을 차 이사의 의자 뒤로 조심스럽게 옮기며 속삭였다. 그는 다리를 비켜주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비싼 구두 위로 통을 들어 올려야 했다. 조심 좀 하지. 그가 바짓단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터는 시족을 하며 쏘아붙였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수족관을 걸어 나왔다. 심장이 순수한 분노의 리듬으로 갈비뼈를 때렸다. 백그라운드 노이즈. 그날 오후 나는 서버실로 갔다. 청소부로서 나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러니는 달콤했다. 생체인식과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건물, 내 가장 보안이 철저한 방이 먼지가 서버의 적이라는 이유로 대걸레 든 아줌마에게는 열려 있었다.
안에서 문을 잠갔다. 양동이를 내려놓았다. 터미널 앞에 앉았다. 걸레를 짜느라 뻣뻣해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나는 더 이상 청소부 한 여사가 아니었다. 나는 수석 아키텍트 한혜진이었다. 차 이사의 부서 로그를 뽑았다. 최민석의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 그들이 암호화되어 있어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인사팀 고충 처리 데이터베이스를 열었다. 다 보였다. 패턴, 묵살된 불만사항들, 질문하는 사람들을 해고하기 위한 아무나 다름없는 구조조정 계획들. 최 과장의 공유 드라이브에서 4분기 전략이라는 폴더를 찾았다. 열어보니 전략이 아니었다. 살생부였다. 현재 제품 담당 이사를, 그러니까 최 과장이 지금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아부하고 있는 바로 그 상사를 실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지훈의 코드로 시스템을 고의로 망가뜨리고 상사를 비난한 뒤 자신이 구세주처럼 등장하려는 계획이었다. 마키아벨리적이었다. 사악했고 문서화되어 있었다. 나는 폴더를 보안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복사했다.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했지. 진행 표시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배경이 얼마나 시끄러워질 수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야망과 잔인함의 경계는 종종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사람들은 즐기기 때문에 잔인하다. 하지만 최 과장 같은 부류는 그게 관중들에게 잘 먹힌다고 생각해서 잔인하게 군다. 금요일이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공포가 먹구름처럼 엔지니어링 팀을 짓누르고 있었다. 최 과장은 구름 위를 걷고 있었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승리를 미리 축하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였다. 나는 12층 탕비실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생선 냄새가 공중에 떠다녔다. 사내 범죄나 다름없는 냄새였다. 최 과장이 후배 2명, 민수와 경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무리지어 다니는 짐승들 특유의 크고 시끄러운 웃음소리였다. 아, 진짜 웃겼다니까. 최 과장이 말했다. 진짜 내가 팀장 추천해 줄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자기야, 자기는 정리정돈을 잘하니까 그냥 일정 관리나 계속해 라고. 그들이 낄낄거렸다. 그때 최 과장이 나를 봤다. 아니, 기회를 봤다. 그는 한입 베어 문초코 도넛 젤리가 들어있고 슈가 파우더가 잔뜩 묻은 흉물을 들고 있었다. 그가 민수를 보더니 나를 보고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비웃었다. 이거 봐라. 그가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그는 쓰레기통으로 걸어왔다. 나는 쓰레기 봉투를 묶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어이쿠, 그가 말했다. 도넛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쓰레기통에 떨어뜨린 게 아니었다. 정확히 내 머리 위로 떨어뜨렸다. 슈가 파우더가 머리카락 사이로 퍼졌다. 끈적한 젤리가 목덜미에 묻었다. 축축하고 끈적하고 모욕적인 충격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픔이 아니었다. 순수한 모멸감이었다. 아, 이런, 죄송해요. 최 과장이 가짜 걱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외쳤다. 손에서 미끄러졌네. 중력 알죠? 무섭다니까. 민수와 경태는 입을 막고 킥킥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뒤를 돌았다. 젤리가 옷깃 안으로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다. 볼이 뜨거워졌다. 온도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최 과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처음으로 그의 구두나 턱을 보지 않았다. 그의 흐리멍덩하고 영혼 없는 눈동자를 직시했다. 일부러 그러셨잖아요. 내가 말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더 이상 웅얼거림은 없었다. 최 과장의 미소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 이내 딱딱하게 굳더니 내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다가왔다. 비싼 박하사탕 냄새와 썩은 내면의 냄새가 났다. 저기요, 그가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사고는 언제든 일어나는 거예요. 아줌마 태도에 대해 민원이 들어가는 것도 사고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용역업체는 직원한테 불친절하면 바로 자른다던데?
이 일자리 필요하잖아. 한 여사? 그가 비웃으며 내 명찰을 읽었다. 이거나 치워요. 그가 내 머리카락 골은 무시하고 바닥에 떨어진 가루를 가리켰다. 그리고 내가 돈 주는 거 아니면 말 걸지 말고. 여기 청소하러 온 거지. 대화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가 뒤돌아 나갔다. 그의 졸개들이 나를 동정과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힐끔거리며 따라갔다. 나는 서 있었다. 공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삼킨 것 같은 투명하고 결정화된 분노로 떨고 있었다. 나는 다용도실 싱크대로 갔다. 거친 손세정제로 머리에 젤리를 씻어냈다. 목이 벌개지도록 문질렀다. 거울을 봤다. 젖은 머리, 충혈된 눈, 회색 유니폼, 중력 놀이를 하고 싶어 최민석. 거친 종이 타월로 얼굴을 닦으며 생각했다. 좋아. 자유낙하의 물리학을 제대로 시험해보자고.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다. 건물에 남았다. 지하 보안실로 갔다. 탕비실 CCTV 영상을 빼냈다. 클립을 저장했다. 파일명, 최민석 폭행, 괴롭힘, 오후 2시 3분.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인사팀 급여 시스템에 접속했다. 최 과장의 연봉을 알아냈다. 보너스 구조를 알아냈다. 지난달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클럽에서 쓴 비용을 자문료로 처리한 내역도 찾아냈다. 모든 것을 모았다. 코드 사보타주, 괴롭힘, 횡령, 그리고 도넛, 마스터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명은 대청소. 나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대걸레를 든 저승사자였고 수학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메일은 월요일 오전 9시 정각에 발송되었다. 3연계의 기기에서 동시에 알림음이 울렸다. 메리디안 시스템즈의 신경망을 타고 디지털 파동이 퍼져나갔다. 제목, 필독 전사 타운홀 미팅, 3분기 전략 전환 및 이사회 특별 게스트, 수신, 전 직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포함, 발신, 이사회 비서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메리디안의 미래에 관한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참석은 필수입니다. 창업주 한혜진 회장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픈형 사무실 복도를 닫고 있을 때 알림이 떴다. 프레리독처럼 고개들이 쑥쑥 올라오는 게 보였다. 한혜진 회장? 주니어 디자이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난 알프스 같은 데서 은퇴 생활 즐기시는 줄 알았는데 전설이잖아. 또 다른 직원이 말했다. 교수님이 그분 코드를 교재로 썼었는데. 그리고 최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인체공학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내가 세고 있었다면 이것도 규정 위반이다. 아, 대박. 그가 팀 전체가 들릴 정도로 크게 투덜거렸다. 창업주라니. 딱 우리한테 필요한 거네. 인터넷 할머니한테 듣는 역사 수업이라 보나 마나 우리 보너스 기부하겠다는 소리나 하러 오는 거겠지. 이사방 문가에 서 있던 차이사가 낄낄거렸다. 말 조심해 최 과장. 아직 대주주야. 노망 났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 아마 와서 손이나 흔들고 배당금이나 챙겨가겠지. 그냥 길게만 안 했으면 좋겠네요. 최 과장이 펜을 돌리며 말했다. 저 12시에 르꼬르동 블루 셰프가 하는 식당 예약해놨거든요. 론칭 축하 파티 하려고요. 론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타운홀 미팅 직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승리까지 몇 분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코드가 샌드박스에 갇혀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내가 박 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라고 승인했다는 건 모른 채. 나는 대걸레 자루를 꽉 쥐었다. 노망이라. 나는 몽유병 상태처럼 근무를 마쳤다. 바닥을 닦는 게 아니었다.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임시 오피스텔로 갔다. 침대 위에 옷을 펼쳤다. 회색 작업복이 아니었다. 성북동 집에서 가져온 수트케이스를 열었다. 짙은 네이비색 아르마니 파워수트, 날카로운 어깨선, 잘록한 허리, 실크 안감, 10년 전 나스닥 상장 때 종을 울리며 착용했던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꺼냈다. 자존심을 짓밟기에 딱 좋은 8cm 이탈리아제 힐을 꺼냈다. 흔들리는 식탁에 앉아 큐시트 카드를 작성했다. 프롬프터는 필요 없었다.
카드 한 장에 딱 3단어만 적었다. 1. 정체성. 2. 청렴. 3. 축출. 강당을 머릿속에 그렸다. 음향이 어떤지 안다. 조명이 무대 어디를 비추는지 정확히 안다. 화요일은 폭풍전야처럼 지나갔다. 사무실이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책상을 치우고 바쁜 척하느라 정신없었다. 최 과장은 발정난 공작새처럼 돌아다니며 누구든 붙잡고 창업주와 인터페이스에서 현대적인 관점을 전달하고 싶다고 떠벌렸다. 내 비전을 피칭할 거야. 화장실에서 내가 페이퍼 타워를 채우는 동안 그가 민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옛날 방식은 죽었다는 걸 아셔야지. 공격적인 성장이 필요해. 날 좋아하실 거야. 리더는 리더를 알아보는 법이거든. 나는 칸 안에서 휴지를 갈다 멈췄다. 리더는 리더를 알아본다라.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포식자는 먹잇감을 알아보지. 최민석, 넌 아직 네가 둘 중 어느 쪽인지 모르는구나. 수요일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공기는 차가웠다. 오전 7시에 건물에 도착했다. 한 여사 출입증이 아닌 블랙카드 마스터 출입카드를 찍었다. 평소 나를 무시하던 신입 경비원 철수 씨가 VIP 출입이라는 경쾌한 비프음을 듣고 당황해서 쳐다봤다. 나는 수트 위에 트렌치 코트를 입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철수 씨.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달랐다. CEO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말을 더듬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하로 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지 않았다. 펜트하우스 버튼을 눌렀다. 무대 뒤 대기실이 있는 곳이었다. 갑옷을 입을 시간이었다. 강당이 채워지고 있었다. 천여 명의 대화 소리가 무대 뒤 대기실 바닥을 타고 웅웅거렸다. 벌집 같았다. 나는 조명이 켜진 화장대 거울 앞에 섰다. 회색 작업복은 없었다. 쪽진 머리도 없었다. 머리카락을 풀었다. 포브스 표지를 장식했던 은빛 섞인 웨이브 헤어로 세팅했다. 피의 복수라고 불리는 립스틱을 발랐다. 사실 그냥 진홍색이었지만 오늘은 복수처럼 느껴졌다. 시계를 확인했다. 9시 55분. 다시 트렌치 코트를 입고 턱까지 단추를 잠그고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를 썼다. 뒷자리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대기실에서 무대 옆으로 이동해야 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내려가 무대층으로 갔다. 문이 열렸고 운명의 장난처럼 최 과장이 거기 있었다. 차이사 김 전무와 함께였다. 그들은 맨 앞줄로 가기 위해 VIP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차 이사가 말했다. 워라벨 찾을 거면 우체국 가서 일하라고. 여긴 메리디안이야. 그들이 웃었다. 최 과장이 나를 봤다. 트렌치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 나는 그저 길을 막는 또 다른 장애물일 뿐이었다. 비키세요. 최 과장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 나를 어깨로 밀치며 말했다. 말 그대로 밀쳐냈다. 직원 출입구는 저쪽이에요. 아줌마. 아줌마. 그가 짜증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누구야? 김 전무가 무대 문으로 향하는 나를 힐끔거리며 물었다. 케이터링 업체겠죠. 최 과장이 손을 휘저으며 무시했다. 아니면 창업주 간병인이거나 노쇠하시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나는 멈췄다. 무대 옆문 손잡이 위에 둔 손이 허공에 멈췄다. 노쇠? 고개를 살짝 돌렸다. 마지막으로 최 과장의 옆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만. 그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넥타이를 확인하며 폼을 잡고 있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우주의 중심이 자신인 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스카프 아래로 미소를 지었다. 늑대의 미소였다. 엘리베이터 잘 타둬, 최민석. 그게 내가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일 테니까. 무거운 문을 밀고 무대 옆 공간으로 들어갔다. 15년 근속 베테랑 무대 감독 민철이 헤드셋을 끼고 서 있었다. 그가 나를 봤다. 트렌치 코트, 선글라스,
나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코트 단추를 풀고 어깨 뒤로 흘러내리게 했다. 민철이 코트를 받았다. 그는 네이비 수트를 봤다. 진주 목걸이를 봤다. 내 눈빛을 봤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알았다. 자세한 건 몰라도 그 눈빛은 알았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눈빛이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회장님. 그가 속삭였다. 돌아와서 기쁘네, 민철 팀장. 내가 말했다. 마이크 켜졌나? 준비 완료입니다. 2분 뒤 입장입니다. 지금 인트로 영상 나갑니다. 커튼 너머를 봤다. 대형 스크린에 메리디안의 역사를 담은 몽타주가 나오고 있었다. 감동적인 음악이 고조되었다. 차고에서 코딩하던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청중들이 예의상 박수를 쳤다. 의무감에 찬 박수였다.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암전되었다. 핀 조명 하나가 무대 중앙을 비췄다. 신사숙녀 여러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메리디안 시스템즈의 창업주 한혜진 회장을 모십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분노, 쏟아진 커피 한 방울, 이것 좀 치워라는 말 한마디, 도둑맞은 코드, 그리고 내 머리 위로 쏟아진 슈가 파우더의 기억을 척추에 꽂아 넣었다.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나무 무대 위를 걷는 하이힐 소리는 뚜렷했다. 또각, 또각, 또각. 단호하고 날카로운 타악기 소리였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조명이 잠시 눈을 멀게 했다. 시야가 적응되었다. 그들이 보였다. 강당에 700명,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2,000명. 박수가 시작되다 멈칫하더니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왜냐고? 내가 손을 흔들지 않았으니까. 인자한 창업주 미소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연단 뒤에 서서 한 달간의 육체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으로 연단 모서리를 꽉 쥐고 맨 앞줄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침묵이 충격파처럼 무대에서 퍼져나갔다. 그를 찾았다. 최민석은 맨 앞줄 중앙. 차 이사와 김전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루한 표정으로 예의상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봤다. 제대로 봤다. 뉴런이 점화되는 순간이 보였다. 처음엔 혼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퍼즐 조각이 쾅 하고 맞춰지는 순간. 키, 눈매, 손, 그리고 수십 번. 네, 죄송합니다. 라고 웅얼거렸던 그 목소리. 그의 손이 멈췄다. 허공에서 굳었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어찌나 빨리 빠져나가는지 누군가 플러그를 뽑은 것 같았다. 3초 만에 그는 태닝한 피부색에서 시멘트색이 되었다. 옆에 있던 차 이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가 최 과장에게 뭔가 속삭였다. 최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비된 상태였다. 뇌졸중이라도 온 것 같았다. 나는 마이크에 몸을 기울였다. 안녕하십니까. 내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CEO의 목소리였지만 예전에는 없던 거친 질감이 섞여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나는 청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대부분의 직원에게 저는 복도의 초상화, 옛날 이야기, 월급 명세서에 찍힌 이름이었겠죠. 잠시 말을 멈췄다. 침묵이 불편할 정도로 길어지게 뒀다.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에게 나는 최민석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저는 훨씬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여러분의 회의실을 청소했습니다. 여러분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객석에서 헉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말도 안 돼, 설마 하는 웅성거림이 들렸다. 최 과장은 의자 속으로 녹아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말했다. 저는 시설팀 소속 파견직 청소부로 위장 근무했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었죠. 여러분의 화장실 변기를 닦았고 들었습니다. 임원들의 눈에 공포가 서리는 게 보였다. 다들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다. 권력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서로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봤고 이 회사의 문화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컵이 코스터에 닿는 소리가 죽음처럼 고요한 방 안에서 증폭되었다.
나는 정직을 바탕으로 메리디안을 세웠습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모든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신념 위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오만을 유능함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함을 리더십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들어 군중을 막연하게 가리키지 않고 정확히 맨 앞줄을 가리켰다. 팀원의 성과를 가로채는 관리자를 봤습니다. 차 이사를 노려보며 말했다. 1등석 리조트를 예약하면서 정리해고를 계획하는 임원을 봤습니다. 인사팀장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낮췄다. 재밌다는 이유로 청소부에게 도넛을 집어던지는 대리를 봤습니다. 최 과장은 내가 뺨이라도 때린 것처럼 움찔했다. 주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좌석에 빈 공간이 생겼다. 그는 그녀에게 치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를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불렀죠. 허리를 더 꼿꼿이 폈다. 키가 3미터는 되는 기분이었다. 글쎄요, 내가 말했다. 그건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집안 청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민석 과장, 김전무, 이름이 공중에 매달렸다. 일어나십시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못 움직이는 거였다. 떨고 있었다. 일어나. 내가 명령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최 과장이 일어났다. 기업의 갑옷이 다 벗겨진 채 교무실에 불려온 아이 꼴이었다. 오늘 정오에 론칭이 잡혀 있더군요. 내가 말했다. 엔지니어인 지훈 씨가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죠. 실패의 책임을 당신 상사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고, 김 전무가 순수한 배신감에 찬 표정으로 최 과장을 돌아봤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물었다. 서버실 바닥을 닦으면서 당신 파일을 다 읽었으니까. 리모컨을 눌렀다. 뒤쪽에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파워포인트가 아니었다. 동영상이었다. 탕비실에서 최 과장이 낄낄거리며 내 머리 위로 도넛을 떨어뜨리는 장면. 청중들이 경악했다. 진심 어린 혐오의 탄식이 홀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메리디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채 리아벨리입니다. 다시 최 과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의 론칭은 샌드박스 처리되었습니다. 코드는 라이브로 나가지 않습니다. 상사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계획은 문서화되어 법무팀으로 넘어갔고 메리디안 시스템즈에서의 당신 고용 계약은 지금 이 순간 종료됩니다. 보안팀, 로비 경비가 아닌 진짜 보안 요원들,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자 2명이 통로를 걸어 내려왔다. 최민석 씨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세요. 내가 말했다. 책상은 비울 필요 없습니다. 짐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최 과장은 말하려 했다. 더듬거렸다. 하지만 그건 장난. 끌어내. 그들이 그의 팔을 잡았다. 통로로 끌려나가는 동안 그는 나를 뒤돌아봤다. 네이비 수트를 입은 여자를 봤다. 그리고 그가 걷고 있는 바닥을 봤다. 그리고 민서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그가 멈췄다.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거기 덜 닦인 데 있더라.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청중을 향해 섰다. 침묵의 질감이 달랐다. 혼란이 아니었다. 존경심, 두려움, 하지만 경외심이 섞인 침묵이었다. 오늘이 새로운 메리디안의 1일차입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조직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직원을 가구 취급한다면 이력서 업데이트하십시오. 친절이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가십시오. 문가에 서 있는 시설팀 직원들이 보였다. 마리아 씨가 보였다. 우편실 영감님이 보였다. 시설관리팀 여러분,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지원팀 여러분, 비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지원 인력의 기본급을 즉시 20% 인상합니다. 그리고 인격 모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맨 뒤에서 박수가 시작됐다. 열광적이었다. 환호성이 터졌다.
엔지니어들이 합류했다. 중간 관리자들이 합류했다. 마침내 맨 앞줄의 임원들도 살기 위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나는 무대를 걸어 내려왔다. 1시간 뒤 나는 내 진짜 사무실에 있었다. 여의도 풍경이 장관이었다. 눈에 눈물이 고인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문 앞에 양동이가 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들여보내세요. 그녀가 킥킥거리는 노란색 대걸레통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아주 비싼 위스키 병을 꺼냈다. 잔 2개에 따랐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맞은편 빈 의자를 위해. 양동이를 봤다. 못생겼다. 레몬 냄새와 때 냄새가 났다. 하지만 방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분노가 그랬던 것처럼 목을 태우고 내려갔다. 하지만 이제 분노는 사라졌다. 일을 제대로 마쳤을 때에 따뜻하고 깨끗한 기분으로 채워졌다. 최민석은 사라졌다. 썩은 부위는 도려냈다. 유령은 기계 속으로 돌아왔고 이번엔 오한마를 들고 왔다. 나는 양동이를 향해 잔을 들었다. 청소부들을 위하여.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우리가 치우는 엉망진창들을 위하여. 나는 혼자 술을 마셨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실이 정말 깨끗하게 느껴졌다.